대부분의 거대 OTT 서비스들의 구독자 수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OTT 업계의 호황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업계 종사자로서 말씀드리자면 OTT 플랫폼이 순이익이 나는데 까지는 최소 5년, 보통은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생 업계인지라 다들 출범한 지 오래 안 됐단 말이죠. 그 말은 즉 현재 거의 모든 OTT 서비스들은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적자를 보면서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나 UGC 플랫폼들을 둘러보시다 보면 명품을 두른 사람들이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이런 모습들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중 다수의 게시물들은 연출된 허세인 경우가 많고 게시자의 실제 삶과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혹은 이미 이용 중이신 많은 OTT 서비스들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니까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까 가입자 수가 많으니까 OTT 업계가 호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대부분이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OTT 업계가 왜 이렇게 수익을 내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이 다른 여러 OTT 채널들보다 먼저 수익 창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OTT 서비스들의 수익 구조는 크게 SVOD와 AVOD로 나누어집니다. BOD는 비디오 온 디맨드의 약자로 쉽게 말해 TV 및 영화 다시 보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붙는 S와 A는 각각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드와 애드버타이징 베이스드를 뜻하며 즉 구독료를 주수익 모델로 삼느냐 광고비를 주수익 모델로 삼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멤버십 종류에 따라 두 가지 경우가 다 합쳐진 모델도 있습니다. SVOD와 AVOD 둘 다 수익을 내기 위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은 이용자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이후에는 더 이상 구독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주변에서 넷플릭스를 새로 가입했다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10년 넘게 서비스한 플랫폼으로서 OTT 서비스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역시 10년 이상의 짬 바이브란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구독을 취소했다는 분들은 주변에서 종종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결국 언젠가 새로운 구독자의 유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계정 하나당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도 많은 터라 구독료를 낮게 유지시키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넷플릭스가 광고 지원을 시작한다든지 여러 명과 공유되어 있는 계정은 구독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에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OTT 플랫폼이 소비자들, 즉 시청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바로 콘텐츠죠. 하지만 콘텐츠라는 게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들을 올려놓는 거 말고도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야 다른 플랫폼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때문에 OTT 서비스들이나 그들의 모회사들은 콘텐츠 제작 비용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2년에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등 OTT 회사들이 오리지널 제작에만 약 230억 달러를 썼다는 보도가 있고요. 디즈니는 올해 OTT 작품들 및 극장 개봉 영화 등 모든 콘텐츠 제작 예산을 약 250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작년에 비해 20억가량 삭감한 예산이라고 하네요. 넷플릭스의 최고 인기작 기묘한 이야기 시즌4는 한 회당 제작비가 약 3천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네요. 시즌 전체가 아니라 한 회당 3천만 달러면 에피소드가 9개니까 총 2억 7천만 달러인데 마케팅, 홍보 등등 더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었을 거라 예상되네요. 아무튼 넷플릭스도 올해 총 예상 제작 비용이 130억 정도라고 하는데 너무 큰 숫자라 얼마만큼의 돈인지 진짜 상상도 안 되네요. 근데 지출이 제작 비용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오리지널 외에도 다른 배급사들한테 콘텐츠도 경매해서 사와야 하고 생중계까지 돌리는 플랫폼이라면 중계권도 따야 하고 게다가 한국의 경우 해외 OTT 플랫폼들은 큰 망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생각해야 하고요. 수많은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간도 필요하고 클라우드 시스템도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유지해줘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계속 시켜줘야 하거든요. 특히나 데이터 저장 공간과 시스템 유지, 구축 및 업그레이드에 정말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제가 한 직장 상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상사분의 전 직장에서 콘텐츠 데이터 저장을 외주에 맡기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 달에 약 6만 달러가량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한 사람 연봉 정도 되겠네요.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유지에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뽑으라면 바로 4K의 대중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HD로만 볼 때에는 용량 공간이 비교적 적게 들었고 파일 전송, 프로세스, 업로드 이 모든 과정이 훨씬 빨랐는데 지금은 워낙 4K 콘텐츠가 많다 보니 콘텐츠
콘텐츠 배급 과정이 훨씬 복잡해졌고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요즘에는 IMAX, HDR, 돌비 비전 등 기기들에 따라 지원 가능한 포맷과 코덱들도 너무 다양해진 것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OTT 서비스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포맷들과 코덱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플랫폼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데까지는 짧게는 약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플랫폼들은 넷플릭스와 훌루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우리들의 은행 잔고 마냥 돈 나가는 곳만 많고 제대로 된 수익은 아직 쌓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OTT 플랫폼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까지 다가올 OTT 스트리밍 전투에서 살아남아 돌아오겠습니다.